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성혜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공적연금의 미래입니다. 그 제목 자체는 좀 상당히 큰 제목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한 내용은 그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소개를 하고 그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순서는 그 국민연금 재정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장기적인 운영 원칙은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재정 안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다층 노후소득 보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적연금의 미래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정계산위원회는 총 22차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9월 1일 날 그 재정계산위원회에 공청회를 발표를 하고 공청회 이후에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총 22차례 회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보고서를 이제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보고서 내용 중에 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 국민연금의 재정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건을 좀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구성비가 2022년 지금 17.5%에서 2070년에는 한 46.4%까지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의 구성비는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2022년 현재 71%까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40년이 되면 2040년이 되면 56.8%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건인데요. 그 생산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노동력과 소비를 늘려서 고성장을 이끌던 인구 보너스 시기가 종료되고 이로 인해서 저성장 시기로 진입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유지될 걸로 전망이 됐지만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연령 인구 자체의 그 이제 포션이 작아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던가 저희 이제 연금제도에서는 좀 중요한 뭐 특수고용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그 노동의 어떤 형태가 다양화되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추이는 적립기금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5차 재정계산 추계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수지 구조를 살펴보시면 부가방식 비용률 같은 경우에는 2078년에 35%에 도달한 다음에 점차 감소해서 한 30%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건 여기 그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도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24%에서 2093년에는 119.6%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방식 비용률이라는 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수급자들의 연금 수급액을 전적으로 다 보험료로만 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 몇 퍼센트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78년에 그때 이제 수급자들을 위해서 가입자들이 내야 될 보험료율이 35%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서 수급자들 대비 가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2093년에는 한 1.19배가 된다. 수급자의 그 비율이 가입자 대비 한 1.19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이제 체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장기적인 운영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서도 얘기하셨는데
그 0층에 저희가 기초연금, 1층에 국민연금 이렇게 이제 공적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2층에 퇴직연금과 그다음에 3층에 다른 이제 개인연금, 기타 이제 사적연금을 갖추고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그 장기적인 재정 운영 원칙을 정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노후소득 보장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이를 살펴보면 사실상 1인당 연금액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실질 급여 자체는 좀 낮은 수준이고 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급여 수준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이 이제 금년에 한 62만 원 정도 이제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 1인당 연금액이 지금까지 증가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낮은 수준의 급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어떤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이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노후소득 보장의 목표로 삼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다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그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정립해야 되고 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적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그 국민연금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정 노후소득 보장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또한 이제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감안해서 또 미래 노후소득 보장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지를 좀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재정 목표들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주로 뭐 그 적립배율 1배, 2배, 뭐 5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재정 목표를 설정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제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제시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연계성을 확실하게 가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차 재정 계산에서의 이제 재정 목표는 지난 4차례의 그런 재정 계산에서 제시된 그 재정 목표를 계승해서 그 재정 계산 기간 중에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민연금이 그 재정 안정화를 위한 좀 이렇게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을 하게 되면 그 국민연금 추계 기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적립기금을 보유를 할 수 있고 현재 지금 가입자가 평균 수명에 도달할 때까지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수급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전을 이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좀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국민연금 수급자나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두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동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재정 안정화를 위한 모수들은 재정 수입 측면과 재정 지출 측면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그 두 가지를 검토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 측면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 지출 측면에서 그 국민연금 지급률 조정하는 부분도 이제 그 모수 조정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지급률은 조정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금년에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2.5%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제 40%까지 낮춰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재정 안정화 방안인 연금 보험료율 조정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국민분들도 동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재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은 12%, 15%, 18%의 세 가지 조정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방안 모두 이제 12%, 15%, 이제 18%까지 다 조정을 했을 때도 앞서서 이제 설정한 재정 목표에는 달성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18%까지 보험료율을 조정했을 경우에도 기금 소진 연도는 2082년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OECD 국가들의 그 공적연금 평균 소득 대체율이 18.2%인데, 그러니까 펜션 헤더 밸런스 2021년 판을 기준으로 보면 18.2% 정도 되는데, 이제 평균적인 그런 보험료율인 한 18% 가까이를 올렸을 때도 지금 저희 재정 목표는 달성을 못하는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 기대 수명이 이제 70.7년이었는데 2020년 현재 이제 83.5년까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70년이 되면 91.2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기 때문에 좀 지급 개시 연령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 방안도 이제 제안을 해봤습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에 이제 같은 스케줄로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이 지급 개시 연령 연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조정을 해서 고령자의 고용 정책과 반드시 이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급 개시 연령 하나만 조정을 해봤을 때도 68세까지 늘려도 기금 소진 연도는 2059년에서 이제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금 투자 수익률의 제고입니다. 이 이제 기투율 제고하는 부분은 과거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주제로는 많이 이제 다뤄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계산 보고서와 그다음에 재정 안정화 방안의 어떤 수단으로 정식적으로 제안된 거는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이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도 개선 방안과 더불어 이제 정부와 어떤 이제 공단이 함께 노력해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재정 안정화 수단이라고 여겨지고요. 다만 이제 기금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 위험성도 커지게 된다는 것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투율은 이제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예상한 게 이제 4.5%였는데 정기간에 걸쳐서 이제 0.5% 포인트를 인상하는 것, 그 다음에 1%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기투율 제고 하나만 가지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1%포인트를 상향하더라도 2060년에 이제 소진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일한 어떤 수단만 가지고는 현재 우리 설정한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조합을 이제 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살펴봤는데, 먼저 보험료율을 12%로 올렸을 때는 다른 두 가지 재정 안정화 수단 이제 최대로 발휘를 해서 지급 개시 연령 68세와 기투율 1%포인트를 제고해도 2080년에 이제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험료의 15%와 그다음에 추가 재정 안정화 방안을 조합했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마지막에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올리고 기투율을 1%포인트 올렸을 때는 2093년에 적립배율이 8.4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2093년을 기점으로 8.4년 동안 이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한 가지 그래프가 93년 이후에도 기금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까지 올렸을 때는 그 추가 재정 안정화 방안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방안이 2093년에 그 적립 배율이 남아 있는 것을 아래 하단에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종합 검토를 해보면 그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고 그 지급 개시 연령하고 기투율을 재고를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추계 기간 동안 기금 유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그 다른 이제 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동원했을 때는 그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을 하면 그 기투율이나 아니면 지급 개시 연령의 둘 중 하나 이상을 조합했을 때 2093년에 기금이 그 재정 추계 기간 동안에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제 가정이 나온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근본에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의 어떤 그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 일단 이제 그 연금의 재정 방식과 연금의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이제 조합을 했을 경우에 기여와 급여 간의 연계성으로 이제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그 DC 방식인지, 그 다음에 이제 DB 방식인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의 적립 규모를 봤을 때, 이것이 적립식인가 부가식인가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이제 차원 중에서 3번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4번 적립식에 약간 가까운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DB 방식이고, 또 이제 그 일정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만 또 이제 완전히 적립식은 아니고 또 완전히 부가식은 아닌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용어로 부를 때는 이제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재정 방식에서는 부분 적립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 추이나 그 후세대 부담을 고려할 때 완충 기금으로서 일정의 적립 기금을 보유하는 이 부분 적립 방식의 유지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적립 방식의 어떤 이제 그 재정 목표는 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본에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재정 안정화 방안은 과거에 이제 그 제시했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재정 목표가 불일치했던 것을 극복한 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B 방식으로의 경로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안한 것처럼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보험료율을 우리가 일정 정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개인별로 그 수지 상등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의 어떤 수지 균형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또 이제 종합운영계획에서 또 제안이 됐기 때문에 제한이 됐다기보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DC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그 과거에 이제 누적된 그 DB 제도의 지급분에 대한 해소가 전제가 돼야 되고 또 이제 그 DC 방식으로 우리가 갔을 때 감소된 급여 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초연금의 급여 확충이나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 이제 자동 조정 장치를 검토할 것도 좀 필요하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좀 약간 이게 좀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되고 깊이 있게 이제 연구가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급여 적정성의 훼손 부분만 상당히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거는 굉장히 미세한 조정 장치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 수준이 일정 정도에 도달한 이후에 그 장기 재정 균형을 위해서는 장기 재정 균형을 위해 발동하는데 좀 어느 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DC 방식은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자동 조정 장치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적립 방식이나 DB 방식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이제 도입할 수 있는 장치로는 그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대여명에 따른 수급 개시 연령을 이제 자동 조정 장치를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따라서 급여액을 조정하는 이런 형태를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불균형한 제도를 그 개혁하는 것은 좀 대신할 수가 없는 그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인데,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험료율이 상당히 불균형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법정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가 먼저 이제 전제가 되어야 돼서 그 보험료율 자동 조정 장치는 우리나라에서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또 기대여명에 따른 수급 개시 연령의 경우는 조금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재정계산위원회 안에 따르면 1973년생부터 이제 66세의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안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연도별로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그 연령을 올리는 것보다는 좀 월별로 미세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좀 보다 이제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형태로든지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게 될 경우에는 생애 총 연금 소득은 이전에 이제 받았던 우리의 연금 소득과 동일하다, 이러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반드시 좀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급여액의 미세한 조정은 그 장기 재정 균형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시점에 발동할 것이고 어떤 시점에 종료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층 노후소득 보장 파트에서는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초연금 대상자들을 검토해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라는 이런 목표 수급률을 좀 조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 방식을 바꾸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이미 이거는 이제 공약사항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40만 원까지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먼저 이제 그 소득 강화의 측면에서 하위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간의 관계의 명확성, 이런 것들을 제고를 시켜야만 그 노후소득의 어떤 정확한 예측이 되고 전체 공적연금에서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관계인데요. 뭐 이제 뒤에서 계속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그 현재 이제 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 도입률이 좀 상당히 저조하고,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제 운용 수익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수령을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제 적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수익률 제고, 그다음에 노후소득 보장에 퇴직연금이 일정 부분 기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적연금의 미래의 파트에서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된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공적연금이 가져가야 될 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우리 공적연금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노후소득 보장 강화,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제고, 그다음에 세대 간 형평성 제고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근본에 이제 재정계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 그 연금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제 제도가 그 유지된다는 걸 명확히 시연하는 것은 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고, 이것도 역시 이제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적연금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전제 하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된다는 모습을 이제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행 제도 하에서 보면은 그 기준소득 월액 평균 가입자의 총 이제 명목소득 대체율은 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쳤을 때 한 45% 정도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이제 40%인 거를 가정했을 때 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이 한 5.6%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45.6%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법정으로 이제 보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실질적인 가입 기간이 40년에 가깝도록 함으로써 법정 소득 대체율과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의 그 갭을 줄여 나가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재정계산위원회는 출산 크레딧이라던가 군복무 크레딧,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22차 회의를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제시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두 번째 주제인 우리 퇴직연금 시장과 시장 평가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주제를 발표하게 된 한양대학교의 정도영입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님, 그리고 연금학회 김현석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자리를 마련하신 그 관계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우리 2005년도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36조 수준으로 저희가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적립금이요. 한 10년 후에는 대략 한 900조에서 1000조 정도 적립금이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략 한 2040년 정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보다 또 더 많은 적립금이 증가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요. 특히 수익률이라든지 또 연금화율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질적인 변화가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을 보면 대략 10년 수익률이 한 2% 미만이고요. 그래서 보통 연기금들이 한 5% 정도,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이전하는 그런 전환제에 대한 논의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기금을 국민연금에 위탁하자 이런 얘기, 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퇴직연금 기금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퇴직연금의 여러 질적 문제 중에서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과연 왜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한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들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수익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투자 세계는 리스크와 리턴이 항상 같이 가는데 사실 수익률이라기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너무 이렇게 좀 인식이 없고 그거를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벽 투자 전략에는 goal based investing 이런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그게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로보 어드바이저와 전통적인 휴먼 어드바이저를 좀 융합한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그런 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들을 좀 더 향상시키고 그런 골 베이스 인베스팅들을 좀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런 순서대로 제가 좀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말 기준으로 한 336조의 적립금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DB가 한 122조, DC가 86조, IRP가 한 56조 정도의 적립금이 운용이 되고 있고요. 예. 대략 10년 후에는 한 900에서 한 1000조, 좀 예상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900에서 1000조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DB보다는 IRP나 DC의 증가율이 좀 더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별 운용 비중을 보면요, 적립금 중에 88.7%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실적 배당형은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 중에는 실적 배당형 비중이 한 4.1%에 불과하고요. DC는 한 16%, IRP는 한 23% 정도 실적 배당형 상품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이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87.2%가 간접 투자 형태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12.8%는 직접 투자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 운용은 주로 채권 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대기업들이 채권을 직접 사서 운용하는 그 형태가 요 직접 투자 비중 중에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 집합투자증권 중에 주식형이라는 거는 규약상의 주식 편입 비율이 60% 이상 투자하는 거를 이제 주식형이라고 하고요. 주식 혼합형은 60에서 40% 사이, 채권 혼합형은 40%, 0에서 40% 사이, 채권형은 주식 편입이 없는 거를 이제 채권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대략 요 기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그 집합투자증권이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좀 더 성장형 자산이라고 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역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체적으로는 실적 배당형 전체 중에 한 50% 정도 수준이 그런 성장형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거로 추정이 됐고요. 제도별로는 DB는 한 30%, DC나 IRP는 한 50% 정도 수준으로 투자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배당형이 한 11% 정도 투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중에서 안정적인 채권 자산을 빼면 대략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좀 성장형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한 5% 미만으로 추정이 되고요. DC나 IRP 경우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주로 주식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등의 좀 성장형 자산에 투자가 되는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특히 2022년도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채권시장도 안 좋았고 하면서 실적 배당형 수익률이 저조했고요.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2022년 전체 수익률은 0.02%, 그다음에 그중에 원리금 보장형이 1.9%, 실적 배당형은 마이너스 14%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10년간 수익률도 2% 미만이고요. 2022년이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10년 수익률도
우리 이론과는 좀 다르게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실적 배당형 수익률이 좀 능가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화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수별로 한 7.1%에 지금 불과한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OECD에서 그런 우리나라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2022년 9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제한도 있고 사적연금에 대한 개혁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좀 나열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 발표할 그런 적립금의 수익률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해봤습니다. 6번에 보시면 투자 전략과 관련된 그런 리스트릭션, 제한들을 좀 완화해야 된다. 지금 많이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런 제한도 있었고요. 우리 7번에 보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리스크나 리워드, 그죠? 리스크나 수익에 대해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각각의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나 리워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롱지비티 리스크,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애니티 프로덕트를 살 수 있도록, 연금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좀 인크리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리타이언 인컴에 대한 그런 파이낸셜 나우리지를 임프루브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수익률보다는 좀 더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리스크 테이크하는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투자 상품의 투자의 3요소라고 하면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산은 찾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우리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그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그 요소를 어떻게 잘 어로케이션 하느냐가 이제 투자 의사결정의 이제 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제가 재무관리 책에서 그냥 그 스크린을 카피를 해서 따온 글인데요. 따온 그 그림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투자자들이 다 리스크 어버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리스크 어버스 하다 그래서 안전자산, 채권이나 원리금 보장상 같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하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리스크 에셋이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각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한 100년 동안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한 4.5%, 이태리 같은 경우는 10%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1980년도에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 2300, 400, 500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평균적인 수준에서 조금 아래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실적 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을 한번 연도별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3.8%였고요. 6.4%, 10.7, 6.4, 작년에는 마이너스 14%를 기록했고요. 성장형 자산의 비중을 제가 한번 역으로 추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0% 정도 투자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18년도에는 한 30%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의 연간 수익률이고요.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대략 요즘 TDF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해외 자산에 해외 주식에 일정 부분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코스피 70%, S&P 500의 30% 하는 수익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 14%, 26%, 10%, 23% 이렇게 나눴고요. 이 가중평균한 수익률을 우리 성장자산 투자 비중으로 한번 곱해봤습니다.
2022년은요. 예. 요게 대략 50%면 마이너스 11%가 될 거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는 채권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예, 그 채권 투자에 손실을 봤고요. 대략 한 5% 정도 예, 손실을 봤다고 하면 거의 네, 시장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대략 50%면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 정도가 채권 수익률을 하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채권 퇴직연금 투자하는 수익률은 네, 그냥 뭐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시장 수익률과 평균적으로 뭐 개인마다는 다르겠지만은요. 시장 수익률과 유사하지 않나 하는 이런 분석들을 좀 해봤고요. 과연 국민연금은 어땠나라고 보면 예, 국민연금은 좀 더 리스크 에셋에 대한 성장형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볼러티리티도 좀 심한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2022년을 보면은 리스크 에셋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좀 방어를 잘했어요. 네, 그럼 과연 이건 왜 이렇게 잘했지 하는 것들을 조금 뒤에 슬라이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통 뭐 연기금들은 다 목표 수익률, 리스크 허용 한도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죠. 그리고 그 자산 배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운용을 하고 뭐 일정 부분의 데비에이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뭐 실질 경제 성장률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치를 목표 수익률로 가지고 있고요. 리스크 허용 한도로는 C바를 마이너스 15% 이하로 관리하는 것들을 리스크 허용 한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자산 배분안이 대략 뭐 국내 주식의 한 15%, 해외 주식의 33%,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요. 뭐 요 자산 배분의 기대 수익률은 한 5%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요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요. 예. 요게 연간 손실 확률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은 요런 리스크 하에 대략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국민연금이 왜 2022년에도 뭐 마이너스 8%의 수익률을 냈지만 퇴직연금에 비해서 방어를 잘했지 하는 솔루션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 대체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22년을 비롯해서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대체 투자에서 한 11.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주식이나 뭐 채권 대비해서 좀 월등한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예. 뭐 그러나 올해의 YTD 수익률을 보면은 네, 주식이 훨씬 7월달 기준으로 보면은요, 주식이 훨씬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럼 과연 우리 퇴직연금도 그냥 대체 투자를 많이 하면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뭐 그건 또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듯이 대체 투자라는 거는 뭐 프라이빗 에쿼티나 헤지 펀드 같은 이제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인프라나 부동산에도 투자를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유동성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가격을 우리가 또 시가로 평가할 수도 없고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과연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처럼 운용을 해서 이런 수익을 내는 게 바람직하냐? 라는 거는 또 다른 우리가 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태법을 보면 적립금 운용 계획서, 우리 2022년 근태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립금 운용 계획서, 적립금 운용위원회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태법의 적립금 운용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운용 목적 및 목표 수익률, 뭐 적립금 운용 방법, 그래서 뭐 자산 배분 정책, 투자상품 등을 포함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명시적으로 사실 위험 허용 한도라는 얘기가 사실 없고요. 물론 자산 배분 정책을 하면 당연히 이제 위험 허용 한도를 고려해야 되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적립금 운용서를 어떻게 만드나 하는 사례를 보니까요, 위험에 대한 얘기들은 없습니다. 예. 목표 수익률을 설정했는데 4.5%로 목표 수익률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원리금 보장의 평균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리스크를 하나도 택하지 않고 4.5%를
발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디스트 경우도 좀 비슷하고요. 이거는 제 IRP 어카운트에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한 상품을 한번 조회해 봤는데요. 디폴트가 3개월 수익률로 제일 높은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뭐 리스크에 대한 고려는 없고요. 뭐 심지어는 뭐 이거를 조정해 가지고 이거를 1개월로 조정해서 그 팔고 싶은 상품을 좀 더 파는 뭐 그런 행위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예. 뭐 투자 성향 분석을 하긴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한 개념들도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공격형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뭐 주식 투자 비중이 70%고 뭐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변동성이 크므로 그냥 투자 기간이 길거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적합한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네. 이제 호주의 슈퍼애니에이션을 운용하는 오스트리안 리타이먼트 트러스트의 홈페이지에 가보니까요. 즉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리스크를 1에서 7단계로 구별하고 very low는 20년 동안 한 0.5년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이 있는 게 very low라고 하고요. very high는 20년 동안 한 6년 정도 이상의 그런 손실이 발생하는 것들을 very low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려면 네, 그냥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팝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잘 교육시켜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게끔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의 원리인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시키고요. 자기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리스크를 얼로케이션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인식하고 그게 실제로 투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리처드 셀러가 쓴 그 넛지라는 책을 보면요, 뭐 넛지라는 게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사람들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우리 퇴직연금에서도 어떤 넛지를 통해서 좀 더 리스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찾아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제 좀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건 우리나라 TDF, 좀 주요 TDF의 수익률을 제가 한번 연도별로 봤고요. 예. 이게 이제 TDF별로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예. 그리고 요 파란색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펀드고요. 요 노란색을 하이라이트한 게 수익률이 제일 저조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매년 좋은 수익률 펀드는 없고요. 또 요 펀드 마지막 펀드 같은 경우는 한 해 꼴찌했다가 1등했다가 꼴찌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여전히 요 표준 편차가 높은 펀드예요. 성격상 좀 볼러터리가 높게 설계된 펀드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TDF가 뭐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우리 사업자들이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 감독 기관도 그렇고 퇴직연금 사업자도 그렇고 TDF의 성과를 막 나열해서 단기적인 성과로 좋은 상품, 나쁜 상품을 구별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TDF는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그 그라이드 패스를 구성을 할 거고요. 예. 사실 그 그라이드 패스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지금 운영하는 게 그 그라이드 패스에서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디비에이션이 있다 그러면 왜 디비에이션이 있는지, 그 디비에이션의 효과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스크에 테이크하는 방법으로 뭐 그냥 고얼 베이스 인베스팅이라는 목적별 투자 전략이라는 것들을 제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목적별 투자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 행동 경제학에서의 그런 멘탈 어카운팅에 좀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거는 돈은 다 같은 돈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은 돈이나 또 어떤 보너스를 받은 돈이나 복권에 당첨된 돈이나 카지노에서 그 도박을 해서 딴 돈은 다 좀 사람들이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유틸리티 펑션도 다르고 또 소비 의사결정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투자로 좀 응용을 해보면요. 투자의 세계에서도 이게 내가 집을 살 돈이야 아니면 노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할 돈이야 아니면 여행 갈 돈이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투자 결정도 이제 다르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고울 베이스드 인베스팅이라는 거는 나의 투자 목적을 좀 더 나눠보고요. 그 투자 목적별로 얼마의 기간 동안 투자해서 내가 얼마의 수익률을 얼마의 확률로 얻을 거냐라는 것들을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후 자금들을 한번 어플라이 해보면요. 예, 노후 자금 중에도 최소의 생활을 해야 될 생활비가 있을 거고요. 여유 자금이 있을 거고 또 뭐 자녀를 지원한 예를 들어 상속을 위한 자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최소 생활비는 목표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달성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 될 거고요. 예. 여유 자금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아도 실패 확률은 낮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상속이다 하면 투자 기간은 굉장히 길고 또 목표 수익률도 높으면서 실패 확률도 높아도 상관없을 거고요. 뭐 그렇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 전략들을 통해서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보다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자산 배분을 하면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 뭐 최근에 그런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많이 화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그런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는 어떤 저렴한 비용이라든지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다든지 또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복잡한 처리를 능숙한다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거고요. 우리 전통적인 휴먼 어드바이저는 뭐 원바디 이펙트라는 거죠. 예, 뭐 사람이 투자하는 게 꼭 룰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원바디 이펙트 뭐 이런 데 장점이 있었고요. 어떤 뭐 플렉서빌리티, 유연한 접근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와 기존의 휴먼 어드바이저의 어떤 융합한 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조금 퇴직연금 수익률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해보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퇴직연금 사업자들한테 적용이 되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하는 거는 수익률 제고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를 얼마나 선택할 거냐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리스크를 선택하는 거는 투자자, 개인이 돼야 될 거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뭐 리밸런싱 이런 문제는 사실 개인이 담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나 어떤 어드바이저,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 이런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수익률 및 연금화 확대 방향으로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 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 이런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최근에 미국에는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가 그냥 단순히 적립 단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스펜딩하고 또 애니타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적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골 베이스팅이나 하이브리드 어드바이저 모델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우리 수익률 제고뿐만 아니라 어떤 연금화를 제고할 수 있는 뭐 두 가지 그 질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보험연구원의 김동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공적 부문과 민영 부문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최근에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로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된다면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적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주요 과제를 해외의 경험 등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의 주제는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최근 논의와 이에 대한 영향입니다. 앞서 성혜영 박사님께서 공적연금 개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한 내용은 간략히 살펴보고 연금 개혁안 시행에 따라서 예상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금 개혁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노후 보장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현행 방식과 같이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는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보험료율,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금 운용 수익률의 조합을 통해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5대 분야 15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 대체율 조정이나 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과제로는 보험료율 인상,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논의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을 위한 논의 과제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 방식 개선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하고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경우는 구체적인 안보다는 사회적 논의 시작을 위한 방향성만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제도가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적립금 소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래 좌측 그림은 OECD 주요 국가들의 보험료율 수준과 보장 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장 배율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인 보험료율 대비 소득 대체율을 의미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과 보장 배율을 나타내고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OECD 국가의 보험료율과 보장 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인 9%에 불과하지만 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값인 2.3배를 상회하는 3.3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 하에서도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 불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신규 가입자가 현재와 같이 보험료율 9%로 40년 동안 가입을 하고 25년 동안 수급을 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평균 소득자의 수익비는 2.2배입니다. 한편 보험료율을 15%로 상향하더라도 평균 소득자의 수익비는 2.4배로 현재의 보험료율 체계에서보다 수익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제도 운영 차원에서 볼 때 여전히 수익 불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 변화에 따라 적립금 소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서 제도 부양비는 2023년 24%에서 2080년 143.1%로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제도가 유지된다면 재정 불안과 더불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정계산위원회와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 목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금개혁 시행은 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장기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험료율, 지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5% 인상을 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1% 계산할 경우에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할 경우에는 기금 수익률을 0.5% 높이거나 지급 연령을 68세로
하는 경우에도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합니다. 결국 보험료율 상향,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 그리고 투자 수익률 제고 등과 같은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와는 별개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은 은퇴 이후부터 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노후소득 보장 공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면 개인들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제2의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로 공식 은퇴 시점 이후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 수급에 따른 연령 수급액 감액에도 불구하고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개인들이 은퇴 이후 노후소득 보장 공백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 있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경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한 것은 자명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 노후 생활을 충분히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편 연금개혁은 소득 불평등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는 2021년 기준 37.7%까지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공적연금 개혁이 소득 불평등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개인의 저축 여력이 감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거나 공적연금 개혁 이후 사적연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 연금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사적연금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했고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의 연금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각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명칭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층의 공적연금, 2층의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의 개인연금 등과 같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 비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래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GDP 대비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급여 수준을 비교해보면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연금 정책은 일반적으로 고령화의 진행 수준에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조정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7에서 14%인 고령화 사회에서는 공적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적연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고령화율이 14에서 20%인 고령사회에서는 공적연금 급여를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 국가에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의 기능을 확대하는 연금개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적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국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공적연금 측면에서는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이나 공적연금 급여 수준 조정을, 그리고 노동시장 및 사적연금 정책으로는 근로유인 강화와 사적연금 역할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동가입제도, 계층별 세대혜택 차중화, 보조금 정책 시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독일, 스웨덴, 영국 등 특정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이들 국가가 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인 독일은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금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과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는 공적연금에 45년 동안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이 연금 개혁 전 48.3%에서 2050년 36.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른 대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독일 정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리스터연금과 위름연금 등 정부 지원 사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리스터연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도에 도입된 정부 지원의 인증형 개인연금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리스터연금 가입 시 가입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며 62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적연금 의무 가입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2005년에는 자영업자 대상 개인연금인 위름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연금 상품을 만든 후 재무부에서 인증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62세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수급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책은 가입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트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볼 때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 그리고 예상 급여 수준, 제도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볼 때 의문이 제기되면서 현재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리스터연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가입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지만 고소득층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서 취약계층의 노후 빈곤 문제 해소에 효과적인 수단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리스터연금을 통해 공적연금과 리스터연금 합한 연금 수령액이 공적연금 개혁 이전의 급여 수준과 유사하도록 될 것을 기대했지만 투자 수익률이 낮아서 이 같은 정책 목표 달성은 힘들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터연금에 대한 수수료 수준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 관리 비용을 공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은 법적인 분쟁을 야기시키고 법원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가입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사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최근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리스터연금과 리름연금의 통합 운영 그리고 관리 운영비가 저렴한 스웨덴 방식의 표준 상품으로의 전환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 의무 가입 사적연금 제도 도입이나 자동 가입제도 활용 등이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 공국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재정 불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하였고 1998년 연금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스웨덴 연금 개혁의 특징은 최저보증연금, 소득연금, 프리미엄연금 그리고 기대연명과 연금 재정에 연동해서 연금 수급액을 조정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주목할 점 중 하나는 프리미엄 연금입니다. 스웨덴은 보험료의 2.5%를 프리미엄 연금 계좌에 적립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펀드나 민간 부문의 보험, 은행, 투자회사 등이 운영한 연금 펀드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결국 소득연금, 프리미엄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활용을 통해서 총소득 대체율이 61%가량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과거 재정부담 증가와 공적연금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7년 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적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재정 안정화, 소득 보정 정책을 동시에 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중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는데요. 2008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2012년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네스트 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개별 국가 사례를 요약해보면 독일, 스웨덴, 영국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이 불안해짐에 따라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공사 간 역할을 배분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리스터 연금, 그리고 스웨덴의 프리미엄 연금 등과 같이 공적 연금을 대체하는 사적 연금이 활용되었으며, 영국은 연금 개혁으로 감소된 급여 수준을 네스트 제도를 통해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일반화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이 노후소득 보장을 관리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투명성이나 민영보험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사적연금 보장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개인들에게 사적연금 제도를 독려하기만 한다면 앞서 살펴본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한 국가들과 동일한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내 사적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 제도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적립형 IRP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소득세 적용 여부에 따라서 세제적정연금인 연금저축과 세제 비적정연금인 연금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아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적연금 유형별 적립금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개인형 IRP 가입이 늘어나면서 개인연금 시장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적연금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한계점은 다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적연금 제도의 운영상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연금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영세사업장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게 되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91.4%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률은 17.8%에 불과합니다. 한편 2021년 기준 연금저축 가입률은 10.9%인데 이 중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 가입률은 0.1%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적연금은 고소득자나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적연금의 전 국민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기여는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노후자산 축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중도인출과 해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이나 이직에 따른 해지는 연금재원 소진으로 이어져 은퇴 이후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구입이나 주거 임차 등을 이유로 중도인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IRP 계좌로 이관한 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이직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도 천재지변이나 사망, 요양 등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12.4%에 불과하고 해지자의 87.6%는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등의 사유로 이미 해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노후자산 축적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수익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의 연간 수익률은 0.02%로 수익률 통계 공시 이후 최저 수익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자산 운용, 가입자의 무관심, 퇴직연금 사입자의 역할 미흡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매년 반복되는 이에 대한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연금저축의 경우도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29%로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연금 급여 수령 과정에서 개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여 장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55세 이상 퇴직자의 92.9%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으로의 전환은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시금 수령 편중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수급 개시 시점에 쌓여있는 적립금 규모가 연금으로 수령할 만큼 시기이 없을 정도로 작아서 일시금 선택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액 기준과 계좌 기준에서 퇴직연금 수령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연금저축의 경우도 퇴직연금에 비해 장기간 수령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령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사적연금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금개혁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적연금 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금개혁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들이 사적연금에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노후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급여 지급 단계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강조가 되었지만 재정 문제와 사회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적정 노후소득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공사 역할 분담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대체율 달성을 위한 공사연금 간 역할 분담 방안이나 기준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는 듯합니다. 결국 적정 노후소득 대체율 달성을 위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목표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두 제도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통계청에서 구축한 포괄적 연금 통계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공사연금 가입 실태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공적연금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놓고 볼 때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데요. 연금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은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적연금 제도가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의 경우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전통적 방식의 세제 혜택의 경우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받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저소득층에 대해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매칭 방식의 기여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사적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기여 수준을 높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공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수익비를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재정 안전 측면에서는 편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는 자동가입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가입 제도는 개인의 현상 유지 편향이나 미루기 등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저축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이 되었습니다. 즉 연금 상품 가입을 디폴트로 설정을 하고 개인이 해당 제도에 대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제도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동가입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네스트 제도와 미국의 IRA 제도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은 영국의 네스트 제도 가입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2년 자동가입 제도 도입 이후 민간 부문의 직장연금 가입률은 44%에서 2021년 8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각 주별 자동가입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의 제도 참여율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주에서 운영하는 자동가입 은퇴저축 프로그램의 고용주와 근로자의 제도 참여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노후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들이 연금 상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적립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금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나 이직 시 해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인출 금액 한도에 관한 세부적 기준 마련을 통해서 중도인출 유인을 줄이거나 담보대출을 통해서 개인의 일시적 자금 수요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 시 퇴직연금 계좌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노후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연금 수익률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해 보입니다. 결국 금융기관 간 수익률 경쟁 유도를 통해서 사업자 간 비교 공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연금 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OECD 주요국은 경매 방식이나 퇴직연금 전담기관 설립 등을 통해서 퇴직연금 운영 비용을 줄이고 있고,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는 회사 간 비경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인들이 자산 연금급여 수령 단계에 있어서 연금화가 잘 되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 흐름 창출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연금화를 통한 안정적 소득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금 자산이 축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반으로 급여 수령 단계에서 다양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 수령 시 연금 형태로 자동적으로 수령하는 정책, 연금 지급 방식을 다양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식,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 수령에 대해 세제 혜택을 더 부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융기관 또는 정부의 연금 가입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개인의 연금 지식은 적극적인 연금 상품 가입과 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수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금 사업자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서 개인의 연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